신용인 인생의 10가지 모험에 찬 도전과 기적들. 나의 신씨 가문의 33대조 할아버지이신 신수 할아버지께서 11세기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신 이후 천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의 신씨 자손들에게 중요한 분이신 것처럼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 첫 세대인 나는 내 자서전이 후손들에게 값진 가족, 역사 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와 더불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오사유피 인사유명하는 한국 격언을 떠올리게 되었다. 나는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매우 바쁜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해왔지만 최근 70여 년의 세월 속에서 기억에 남는 수백 가지의 일화들을 저술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나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꾸준히 모험적이고 야심차게 도전적인 삶을 영위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한 도전 과정에는 발전의 기회가 수반되었으며 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적적인 축복이 주어지기도 했다. 이 글은 나의 자서전 서문에서의 발췌본이며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을 필두로 하여 내 인생에서 선별한 10가지의 도전들과 그와 연관되어 주어진 기적들을 연대했다. 라 간략히 요약하는 형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나는 이 글이 유망한 장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도전적이고 성공적인 자신의 미래를 위해 분투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체험이 담긴 도전들과 기적들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유년 시절, 나는 1948년 7세기 삼국시대의 역사적인 전쟁터였던 충청남도 황산벌 근교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때는 일제강점기로부터의 해방과 1945년 비극적인 한국 전쟁 사이의 시기였고 나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한국의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지위를 누리는 풍요로운 나라이지만 나의 어린 시절에는 빈곤과 열악한 위생 상태가 일상적이었다. 그러한 빈곤한 상황에서도 근면하신 부모님 덕택에 어떤 이웃들은 식이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봄철에도 우리 가족은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베푸셨던 사랑으로 나의 유년 시절의 생활은 나름대로 유복했다. 한국의 신분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내가 농촌 지역에서 계속 살게 된다면 장차 한국에서의 나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 내 나이 1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나는 매우 부지런히 일하시는 부모님들의 노력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내 미래의 삶이 더 나은 것이 되기를 원했다. 나는 이 어려운 삶의 굴레를 벗어나 부모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훌륭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학구적인 성품을 지녔기에 학업 성적은 좋은 편이었다. 나의 유년 시절 이웃들은 내가 당시 농촌 지역 사회에서 유학과 한문학 분야에서 높은 인정을 받으셨던 할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았다고 칭찬을 하곤 했다. 더구나 나는 몸으로 하는 일보다는 두뇌로 하는 일을 좋아하는 유형이다. 일제강점기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셔서
거의 문맹이셨던 내 부모님은 배움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내 아들들의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 부모님께서는 장남인 나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로부터는 지적인 능력과 근면함을, 어머니로부터는 인내심과 끈기를 물려받은 것 같다. 첫 번째 도전. 나의 첫 번째 모험적인 도전은 15살이었던 1964년에 충청남도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고등학교에 지원했던 것이다. 그 학교는 3년간의 고등학교 과정과 2년간의 대학교 과정을 통합한 총 5년간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교육 과정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제개발기구 AID의 차관을 받아 1963년에 새로 설립된 학교 시스템이었고, 한국의 세계 주요 도시인 서울, 부산, 대전 각 도시의 한 학교에만 설립되었다. 나는 농촌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명망 있는 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르면서 대전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은 그 당시 나에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었다. 그 학교는 전기, 기계, 토목, 건축 등 4개의 공학 분야에서 전공별로 40명씩을 모집했다. 내가 지원한 전기공학과에는 230에서 240명이 지원하였는데, 이것은 그 해에 충청남도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고등학교 입학시험으로 기록되었다. 모든 지원자들이 동시에 한 장소에서 입학시험을 치렀고, 나는 그중 상위 10%에 드는 좋은 점수로 합격하였는데, 나에게는 이것이 큰 기적이었다. 학교 행사 중 매우 특별했던 경험 중 하나는 내가 1학년이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학교를 방문한 것이었다. 육군 장성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의 학교들을 자주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우리 학교의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시찰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 같다. 나는 박 대통령의 방문 즈음에 학생들이 학교를 깨끗이 청소하고 수많은 경호원들이 며칠간 학교 내부를 철저하게 점검했던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학교를 졸업한 후 1969년에 나는 그 당시 한국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회사로 유명했던 서울에 위치한 한국전력에 취직할 수 있었다. 2년간의 대학교 교육과정을 통합한 명망 높은 이들 세 고등학교는 이후에 모두 국립대학교가 되었다. 나의 부모님의 지원과 희생 덕에 내가 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두 번째 도전. 나의 두 번째 모험적인 도전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다. 나는 한국의 농촌 지역에서 도교와 혼합된 전통적인 유교와 불교에서 파생된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을 주로 신봉하신 무신론자이셨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는 나에게 매우 생소했다. 내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닐 때 몇몇 기독교인 친구들이 교회 모임에 나를 초대하기는 했지만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 당시 나는 대전 근교의 장동에 위치한 미군 부대 소속의 미군들로부터 영어 회화를 배우고 있었다. 그 미군들 중 2명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었는데 나는 그들의 독실한 기독교 생활 방식을 존경하게 되었다. 몇 년 뒤 나는 서울에서 그들이 다니는 교회의 미국인 선교사들과 만나게 되었다. 나는 1970년에 6개월간의 복음 학습 끝에
침례 권유를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대전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쳤던 미군 친구들의 독실한 모범이 나의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 개종은 내 생애의 모든 면에서 변화를 일으켰다. 나는 경전과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려고 노력했다. 지난 50년간 교회에서의 수많은 부름들은 내 인생에서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의로운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지대한 도움이 되었다. 이 점에서 특히 내 아내는 나에게 훌륭한 롤 모델이 되어 주었다. 최근 몇 년간 나는 미국과 한국에서 처음으로 종교와 관련된 책을 출판할 수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간증을 나누는 것은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적이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나는 하늘로부터 신성한 계시와 영감을 많이 받아왔다. 세 번째 도전. 나의 세 번째 모험적인 도전은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 유학이 선망의 대상이었고 특권이었기 때문에 내가 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동기생들 중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미국 유학을 위해 각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입학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 이외에도 한국 정부에서 유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문교부 유학시험도 치러야 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선별된 소수의 학생들만 유학을 갈 수 있었던 시기였다. 나는 3년 동안의 군 복무를 마친 후 1년 정도에 걸쳐 모든 시험에 합격하였고 모든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었다. 나는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한국 전력에서 근무하면서 유학에 필요한 비용을 저축하였다. 그렇게 하여 나는 1974년 26세의 나이에 미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2년 동안 일을 하며 돈을 저축해야 했고 3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비교적 늦은 나이에 미국 대학에서 학업을 시작했지만 이것은 당시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흔한 일이었다. 나는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마사추세츠 Institute of Technology MIT에 갈 수 있었지만 재정 문제로 브리검 영대학교 브라이엄 영 유니버시티 BYU를 선택하게 되었다. 내가 유학 비용으로 저축해둔 돈으로는 MIT의 1년치 학비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에는 미국 달러와 원화의 환율이 지금보다 4배 또는 5배 정도로 높았다. 당시 MIT 정책상 외국인 학부생에게는 어떠한 장학금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있어서 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BYU의 학비는 MIT의 학비보다 상당히 저렴했다. 나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1970년도 초반에 학기당 MIT의 학비는 $2,700였고 BYU는 $350였다. 1974년 유타주 프로보시파에 위치한 BYU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고등학생 시절 나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쳤고 교회에 가입하도록 영향을 주었던 미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그 당시 그는 군 복무를 마친 후 아내와 세 아이와 함께 유타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와의 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여
결론만 언급하면 그는 내가 공부하려고 모아두었던 유학 자금을 모두 가로챘다. 그 일 때문에 나는 수중에 있던 $1,000만으로 BYU에서의 학부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낯선 외국 땅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게 되니 만사에 정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기적적으로 천사 같은 트로트 가족을 만나 BYU에서의 첫 2년 동안 숙식을 제공받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그분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관대함 덕분에 미국 유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나는 마침내 BYU에서 전자공학 및 컴퓨터공학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나중에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대학교 Universiteit Rotterdam에서 경제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나의 6 자녀들 모두 BYU를 졸업했다. 주님의 축복이 아니었다면 나는 물론 나의 자녀들이 이러한 학위들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의 돈을 가로챘던 그 미군 친구는 45년이 지난 어느 날 나를 찾아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나는 그에게 이미 오래전에 그를 용서했고, 주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잃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축복으로 주셨다고 말했다. 4번째 도전. 나의 4번째 모험적인 도전은 1977년에 내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서울에서 결혼한 것이다. BYU 3학년 때 나는 결혼할 상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잠시 한국으로 귀국했다. 나는 단지 BYU 학생 지부의 마크 하워드 하월 지부 회장님께서 주신 권고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나는 서울 서스테이크 센터에서 꿈에 그리던 여성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만난 첫날, 전혀 계획에 없던 첫 데이트를 하며 성신을 통해 주어진 계시에 따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 우리는 3주 뒤인 1977년 7월 23일에 서울에서 결혼했다. 만일 혼자 힘으로 하려 했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겠지만 주님으로부터의 계시가 있었기에 실제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서울 녹번 와드 건물에서 결혼식을 치렀고, 1977년 12월 3일 유타주 프로보 성전에서 영원한 부부로 인봉되었다. 우리는 현재 4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유능한 6명의 자녀들과 12명의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두고 있다. 이것은 청년 시절에 독신으로 살겠다고 생각했던 나에게는 획기적인 대반전이었다. 주님과 가족을 향한 내 아내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전폭적인 지지는 우리 가족의 축복된 삶의 굳건한 기초가 되었다. 나의 가족은 평생토록 주님의 축복으로 살아왔다. 5번째 도전. 나의 5번째 모험적인 도전은 BYU를 졸업한 후 취직을 하는 것이었다. 1978년 공학 학사를 취득할 당시 나는 이미 나이가 30살이었기에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더욱이 내가 갖고 있던 비자는 미국에서는 취업이 허가되지 않는 학생 비자였고, 많은 미국 회사들은 취업 비자가 없는
한국인 학사 학위 소지자를 고용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학원에 진학할 학비도 없었다. 더구나 마침 그 시기에 나의 아내는 출산보험이 없는 상태로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찾는 것이 매우 절실했다. 하루는 임신한 아내가 사과가 먹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그때 사과 한 개조차도 살 돈이 없었다. 그 절박하면서도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나날은 아직도 나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어느 날 나는 캠퍼스의 전기공학 실험실에서 두 학생이 담소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중 한 명은 자신이 유타주 OMCO에 있는 한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일이 정말로 즐겁다고 말했다. 나는 그 대화에 끼어들어 그 회사에 대해 질문했다. 대화를 하던 중 그는 내가 한국에서 온 전자공학 학생임을 알게 되자 그 회사가 최근 서울에 반도체 조립 공장을 설립했다면서 그의 매니저가 나에게 관심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주었다. 이후에 여러 곡절들이 있었지만 간추려 이야기하자면 나는 이 대화를 계기로 그 반도체 회사인 시그네틱스사의 시험 부서에 취직할 수 있었다. 그 당시 미국 이민국에서 주는 취업 비자는 주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부서 매니저였던 리 이스틀리 리는 이민국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는 결국 나를 위해 취업 비자를 받아내는데 성공했고 그렇게 하여 나는 직장을 얻게 되었다. 취직한 지 몇 달 후에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부는 그동안 절약한 돈으로 출산 관련 의료비를 모두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었다. 수년 후에 내 직책상 해외 출장을 자주 가야 하는 관계로 시그네틱스사는 나의 안전과 회사의 편리상 내가 미국으로 귀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로 인해 아내와 나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귀화 과정에서 아내와 나는 각각 카밀라와 스펜서라는 미들네임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스펜서 W. 킴볼 회장님과 그분의 부인이신 카밀라 킴볼 자매님에 대한 지대한 존경심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이후 나는 네덜란드의 필립스, 미국의 인텔, 한국의 삼성전자 등 거대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훌륭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말단 엔지니어로 시작된 나의 경력은 국제적인 대기업 임원, 그리고 교수직까지 이어졌다. 이 모든 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는 진정 크나큰 주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여섯 번째 도전. 나의 여섯 번째 모험적인 도전은 내가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었다. 내가 한국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선진국의 좋은 대학에서 받는 박사 학위는 나의 경력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박사 학위 취득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유타 대학교 University of Utah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시작했으나 아내와 6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부름에 충실해야 했기에 당시 나는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트레이닝 센터의 지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약 1년 정도 박사 과정을 공부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다. 직장과 교회 부름과 박사 학위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분명 나의 능력을 넘어선 일이었다. 몇 년이 지난 1992년 시그네틱스사의 모회사인 필립스 펠프스사는 나에게 유럽에
위치한 네덜란드 본사로 전근을 가도록 초청을 했다. 나의 가족이 네덜란드로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는 네덜란드와 한국, 일본 간 비즈니스와 문화의 유사성이라는 주제로 공동 저술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로테르담 시에 위치한 에라스무스 대학에 재직 중이셨던 경영학 분야의 대가 이신욥 스탐 줍 교수를 방문하게 되었다. 스탐 교수님과의 몇 번 만남이 있은 후 어느 날 그분께서는 갑자기 자신의 지도 아래 내가 박사 과정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순간 나는 이것이 하늘에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다. 내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더불어 미국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들을 인정받아 나는 풀타임으로 직장 근무를 하면서도 몇 년 후 박사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유럽 회사들의 근무 방식이 미국 회사들보다는 매우 바쁘게 일하는 것을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스탐 교수님은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전사와도 같은 분이었다. 그 분과는 지금까지도 서로 좋은 우정을 나누고 있다. 스탐 교수님은 약 보름 전에 내 자서전 서문을 읽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내왔다. 자네가 집필한 자서전의 서문을 읽고 신용인의 일생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네. 정말 대단하네. 자네의 박사 학위 취득과 관련한 도전의 일환은 전적으로 동의하네. 내가 기억하기로는 모든 과정이 자네가 기술한 대로이고 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치한다고 보네. 나는 자네와 함께 일할 때는 언제나 즐거웠네. 자네가 박사 학위를 끝낸 후 나는 전통적으로 정해진 사고의 패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종종 자네와 자네의 연구를 예로 들어 말해 주었지. 이 또한 나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되었네. 주님께서는 박사 학위 취득에 대한 나의 오랜 염원과 기도를 들어주셨으며 이에 대해 나는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다. 7번째 도전. 나의 7번째 모험적인 도전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이었다. 내가 BYU에서 석사 학위를 위해 공부하고 있을 때 나는 낮에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 직장인 시그네틱스에서 의도적으로 야간 근무 시간을 선택했다. 회사에 취업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나는 새로 조직된 반도체 설계 부서의 설계 엔지니어로 승진하게 되었는데 회사의 배려와 나의 새로운 직책의 성격상 정상 근무 시간인 낮에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어 일과 학업을 낮 시간에 병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아내는 아직도 그때 내가 자주 코피를 흘렸던 것을 이야기하곤 한다. 한국에서처럼 우등생이 되지 못해 심적으로 부담스러웠으나 그것은 어쩔 수 없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기에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학과장이었던 젠스 존슨 젠 박사님이나 나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리차드 우드베리별의 박사님 등 BYU의 전기공학과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나에게 매우 친절하셨다. 그 후 내가 네덜란드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내 가족은 네이메헌 니비미준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다니던 학교는 로테르담 럿에 위치하고 있었다. 네이메헌에서 로테르담까지 통학하는 데는 편도로만 2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스탐 교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교수님의 지도 아래 개인 클래스를 통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관련된 과제들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성하여 로테르담에 가서 담당 교수님들께 제출하고 교수님들의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많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학생들에게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코스들을 자주 제공을 하는 편이다. 그래서 나는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자료를 찾는데 할애해야 되었고, 필요에 따라 자주 로테르담에 갔다. 재미있었던 점 하나는 교수님들이 유럽의 많은 나라 출신들이었으나 우리 모두 영어로 공부를 했다. 더구나 내가 이미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공학 분야가 아닌 경제 경영학 분야이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생소한 새로운 개념들을 공부하는 것이 더더욱 힘들었다. 하지만 당시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던 것이 내가 공부하던 분야에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었다. 만약 그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더라면 일이 훨씬 쉬웠겠지만, 인터넷은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야 세상에 나왔다. 나는 여러 교수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논문을 6차례나 고쳤어야 했다. 특별히 스탐 교수님의 기대치를 맞추기가 매우 힘들었다. 논문을 여러 번 고쳐 쓰는 것은 매우 힘들고 낙담스러운 일이었지만, 나는 그 경험을 통해 책을 논리적으로 잘 저술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 무렵에 나는 에이메언 지부의 지부회장단에서 봉사했는데, 당시 지부회장이셨던 한스 노트우츠 지부회장님은 나와 내 가족에게 많은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다. 나의 박사 학위가 마무리되었을 때 나는 몇 년간 직장 일과 공부를 동시에 병행한 탓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많이 쇠약해졌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때 발생했던 척추 통증과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가끔 느끼곤 한다. 그때를 회상해보면 그렇게 수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변함없는 내조 덕분이었다. 이 모든 학문적인 업적은 나에게는 기적이었다. 8번째 도전. 나의 8번째 모험적인 도전은 한국에서 일할 좋은 기회를 찾는 것이었다. 나의 축복사의 축복문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나는 이 축복문을 내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나는 비록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축복사의 축복문을 성취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자주 고민했었다. 1980년대 중반에 나의 고민에 대해 스펜서 W. 김볼 회장님의 제3보좌이셨던 고든 B. 힝클리 회장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조언을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다. 힝클리 회장님은 내가 충실한 활동 회원으로 산다면 어디에서 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문의 축복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셨다. 나는 아직도 그분께서 나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신형제님, 반드시 교회에서 활동 회원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킹클리 회장님의 조언은 내가 축복문에 대해 갖고 있었던 심적 부담감을 많이 덜어주었다. 한국으로 귀국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는 2003년 내가 55세의 늦은 나이에 삼성전자 선임 전무이사로 영입되었을 때였다. 그때 나는 인텔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브웨건에서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당시 스테이크 회장이셨던 브링커호프 회장님의 격려에 힘입어 나는 인텔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두 막내 자녀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다. 나는 삼성전자에서 재미있게 일했다. 나는 또한 한국에서 가장 명망 높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달라는 초대를 받아 초빙 교수 자격으로 토요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한국에서의 이 몇 년간 나의 가족들은 한국의 훌륭한 성도들과 좋은 친구가 되었고, 또한 나는 마이클 링우드 서울서 선교부 회장님의 보좌로 봉사했다. 훗날 아내와 나는 한국 대전 선교부에서 3년간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수많은 충실한 회원들과 수백 명의 천사 같은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부부 선교사로서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순수하고 선택된 분들을 찾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께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아내에게는 기적이었다. 9번째 도전. 나의 9번째 모험적인 도전은 책을 저술하는 것이었다. 인텔에서 근무하는 동안 나는 첨단 비즈니스 조직 관리에 대한 원고를 작성하고, 이 원고에 가상계약 조직 CO를 통해 빠른 지식, 기업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나는 이 책을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인스티튜트, 서울대학교, 유타 대학교 University of Utah에서 가르치면서 대학원 강의의 교재와 자료로 사용했다. 이 교재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번역되었으나 출판하지는 않았다. 2007년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후 2009년에 삼성과 인텔 과거의 성공, 현재의 딜레마, 미래의 성장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랜덤하우스 코리아 출판사에서 한국어로 저술된 책을 출간했다. 한국의 주요 신문들이 이 책에 대해서 잘 보도해 준 덕분에 여러 신문사들과 인터뷰는 물론 한국 전역에서 많은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2016년 한국 대전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후 나는 완전히 은퇴하였고, 이제는 책을 집필하며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2019년 나는 3년간의 연구와 집필 끝에 유타주에 소재하고 있는 Covenant and Communication 출판사에서 Plain and Precious Finding the Fullness of the Gospel Through the Bible Book of Mormon Connection이라는 제목으로 복음과 관련된 책을 출판했다. 나는 새로이 출간된 이 책 한 권을 러셀 M. 넬슨 회장님께 그분의 95번째 생신 축하 선물로 보내드렸는데, 이에 대해 그분은 나의 연구에 대해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주셨다. 이 책은 1년 후인 2020년에 전문 번역가를 통해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한국 학술정보 출판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리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정경들의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2020년은 내가 기독교로 개종한 지 50년이 되었기에 반세기 동안 기독교 신앙을 실천한 후 이 책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것은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다. 10회가 넘는 가상 비디오 컨퍼런스 줌 미팅을 통해 한국과 북미에 거주하는 한인 성도들에게 책 내용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 활동 회원들의 30에서 40%가 나의 줌 미팅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했다. 내가 완전히 은퇴한 해인 2016년도 이전에는 종교책을 쓰거나 출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나는 미국과 한국에서 책을 쓰고 출판할 때
자주 성신의 인도를 받은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10번째 도전. 나의 10번째 모험적인 도전은 나의 둘째 아들이자 5번째 자녀인 사랑하는 사무엘이 2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슬픔을 추스르는 것이었다. 이 경험은 나와 나의 아내, 인생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나의 아들은 2016년 내가 아내와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약 6주가 지난 무렵에 오리건주에서 암벽 등반 사고를 당했다. 나의 아들은 여러모로 뛰어난 청년이었고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였다. 나는 이 아들이 4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냐고 했던 질문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나의 아들은 우리 가족과 많은 친구들에게 평생 소중히 여길 모범의 유산을 남겼다. 가족의 죽음과 관련하여 한국 속담에는 부모는 땅속에 묻지만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딸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을 때 넬슨 회장님은 자녀를 잃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슬픔 속에 애도하기 마련이지만 우울증은 선택이라는 말도 들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고 사무엘의 사고 이후 하루도 사무엘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많이 배려하셨으며 이 사랑스러운 배려로 나의 가족은 3번에 걸쳐 하늘로부터 오는 위안의 음성을 들었고 신권, 축복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는 등 주님의 선하신 자비를 많이 경험했다. 이 크나큰 슬픔을 딛고 사무엘의 삶을 기리기 위해 나의 가족은 3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 가족은 사무엘이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신경과학연구원으로 일했던 브리검 영대학교 신경과학센터의 사무엘 인재신 장학금 사뮤얼 스컬러십이라는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작년에는 예상치도 못했던 몇몇 익명의 기부자들이 더 많은 기부금을 내주었으며 이제 이 장학금은 나의 가족이 기부한 원금의 약 3배로 불어났다. 우리는 사무엘의 이름으로 명석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브리검 영대학교의 신경과학부 학생들을 도울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두 번째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는 400장 이상의 사진, 사무엘이 선교사로 봉사할 때 보낸 이메일, 사무엘의 성찬식 말씀, 출판된 여러 연구 논문들의 소개 및 $210만 연구 기금을 유치한 사무엘의 석사 논문, 그리고 가족, 교수님들, 동료와 친구들의 헌사를 모아 340쪽에 달하는 사무엘 추모집을 제작했다. 이 책은 주로 우리 가족, 사무엘의 지도 교수들, 그의 선교부 회장과 사무엘의 친한 친구들을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약 1년이 걸려 완성되었고, 이 추모집은 우리 가족의 보물이 되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책을 출판하여 사무엘에게 헌정하는 것이었다. 사무엘을 위한 애도 기간 중에 나는 은퇴 후를 위해 계획했던 책을 계속해서 집필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었었지만 이 1년 이상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경전을 연구하면서 복음에 관한 책을 집필하여 3년간의 노력 끝에 출판할 수 있었다. 위의 9번째 도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나는 앞서 언급한 복음과 관련된 영어와 한글로 쓰인 2권의 책을 모두 사무엘에게 헌정했다.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한 첫날인 2019년 8월 13일에 사무엘의 3주기를 맞이한
우리 가족은 그의 무덤에서 나의 책이 출간되었음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뻤다. 나는 이 책을 연구하고 집필하고 출판하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 천사로서 나를 인도하는 것을 여러 번 느꼈고 또한 여러 차례 성신의 도움을 받았다. 사무엘의 죽음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 힘든 경험이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한 진보를 위한 그분의 속죄 계획에 대하여 더욱 강한 간증을 얻었다. 나는 이 생을 마친 후 주님께 보고드릴 날과 사무엘과 다시 기쁘게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다. 결론. 내가 배운 BYU 엔지니어링 교수님들 중 한 분이신 더글라스 세브라이어스 박사님은 1970년대 말에 내가 석사, 학위 공부를 시작하여 직장일과 학교 공부를 병행하면서 한참 고전을 하고 있을 때 나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 한 분이다. 이 교수님은 BYU 엔지니어링 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인 2005년 5월 17일에 BYU에서 매주 행해지는 디보셔널에서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말씀을 했는데 그분의 말씀 중에 다음과 같은 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수년 전 내가 처음으로 BYU에 왔을 때 한국에서 온 학생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재정적으로 가난했기에 학업을 마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하면서 기필고 학업을 마치고 고국을 위해 일할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일했고 심지어는 그의 집으로 가서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학생은 매사에 열심히 노력하는 착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많은 노력 끝에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얼마 동안 이 지역 유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난 최근 어느 날 제 동료 학장이 손님 한 분과 함께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그를 한국에서 가장 큰 전자 회사의 전무이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으며 우리가 서로 연락이 없었던 지난 25년간의 공백 기간은 사라졌습니다. 복음에 충실할 때 오는 축복 중에 하나는 오래도록 친절한 우정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우정은 변치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면 친구들과의 재회는 엘마와 모사이아의 아들들의 경우와 같을 것입니다. 엘마서 17장 2절 참조. 세브라이어스 교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BYU를 다닐 때 겪었던 어려움들과 성공한 학생이자 친구에 관한 일례로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다. 나의 책을 출간한 한국학술정보 출판사의 최종준 사장은 신 박사님의 삶은 다양한 삶의 유형이 어떻게 하나로 융합되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박사님은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특허를 가진 엔지니어에서 전 세계의 경영 컨설턴트로 문맹 가족 출신의 소년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한 여러 국가의 대학 교수로 독신으로 살겠다고 생각했던 청년에서 6자녀를 둔 가장으로 무일푼이었던 고학생으로부터 한 대학교의 장학금 설립자로 한국의 외딴 시골 소년에서 국제적으로 성공한 경영자, 교수, 컨설턴트 및 작가로 변모했습니다. 진 박사님의 인생 이야기는 현재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이러한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겸손함과 과분한 영예로움을 느꼈다. 이러한 그분의 발언은 나의 자서전의 서문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논문 형식으로 이 글을 작성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전반적으로 나는 일생 동안 나의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와 내 주위에서 나를 도와준 많은 천사 같은 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종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생애 동안 겪은 많은 현세적, 영적 경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의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삶의 경험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도움과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한다. 부록 2021년 5월 일주일 전 나는 6자녀를 둔 46세의 아버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그의 부모는 우리 가족과 매우 가까운 친구였다. 나는 그와 개인적인 접촉은 없었고 이번 받은 이메일은 그의 첫 번째 접촉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면서 최근에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 무려 그는 이 나의 기사를 읽고 나서 그의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었고 한다. 나는 그의 이메일을 읽으면서 이 글이 그의 삶에서 중대한 결정에 기여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그의 이메일을 생각할 때마다 매우 겸손함을 느낀다. 최근에 영어와 한국어로 쓴 이 두 기사를 같이 인쇄하여 하나의 소책자를 만들었다. 각 사본에 서명한 후 우리 12손자 손녀 모두에게 그것을 주고 나서 우리는 2021년 5월 내 생일을 맞아 우리 거실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